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에 서울에서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별것도 아닌 인사말인데 굉장히 어색하고 떨리네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남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다 보니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서툴고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다간 혹시 사회생활하는데 불이익을 받을까 싶기도 하고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바뀔까 두려워 솔직하게 사건의 내막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께서도 자신들이 꺼내신 이야기로 또다시 제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하셔서 말하시길 꺼리시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제 사연을 꽁꽁 숨긴 채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을 발견하게 되어 익명을 빌려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사연을 몇 글자 적어봅니다. 저희 집은 여느 평범한 집들보다는 조금 어려운 형편에 속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과 별개로 저는 항상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했고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성장했죠. 본래 긍정적인 제 성격 탓도 있겠지만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계기로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한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성인이 되어서도 어디서나 자신있게 행동하게 된 거죠. 선배들에게 잔뜩 기죽어 있는 신입생 때도 막 이등병이 되어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도 제 몫을 하며 당당하게 행동하니 오히려 저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긍정적이고 당당한 모습 때문에 항상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두루두루 잘 지냈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건 물론이고 외근직으로 여러 협력업체를 다니면서 그곳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 한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회사를 오며 가며 격리를 맡고 있던 여자와 1년 정도 서로의 얼굴을 익혔는데 어느 날 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며 대뜸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한 지 꽤나 오래 지나 있었고 그 직원의 물음이 무슨 뜻인지 알았던 저는 서로를 알아갈 겸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의 자리가 꽤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연이어 여자와 약속을 잡으며 만남을 이어왔죠. 그리고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 우리는 연애를 정식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만남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던 저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기를 바랬어요. 흔히 말하는 스킨십이나 진도의 단계를 빼는 것보다 대화를 하며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는지 등등 좀 더 정신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당연히 여자친구 윤지 또한 조급해하지 않았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여자친구가 속한 협력업체 사람들과 회식 자리를 하게 되었고 그날 여자친구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음을 하며 필름이 끊기게 되었죠. 다음 날이 되어 일어나 보니 제 방이 아닌 낯선 곳에 있었고 옆에는 여자친구가 누워 있었죠. 제 몸과 여자친구의 몸에 치료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걸 확인하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좋은 여자여서 좀 더 소중하고 천천히 알아가려고 했는데 하필 기억도 없이 술김에 밤을 보내게 되다니 늦은 후회가 밀려왔죠. 부스럭거리는 제 몸짓에 여자친구도 일어났지만 전날 밤의 일이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연인끼리 자연스러운 행동인데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냐고 말을 했죠.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이 우리 애정전선에는 득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부쩍 저에게 더한 애정을 쏟아주었고 서로 간에 조금 어색했던 것마저 사라졌죠. 저도 그날의 일을 너무 신경 쓰지 않으며 여자친구와 행복한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일이 있고 한 달이 조금 지났을 무렵 여자친구가 연락도 없이 회사로 찾아왔죠. 내가 그렇게도 보고 싶었냐는 애정 섞인 장난에도 여자친구는 웃음기 하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카페에 들어가 얘기를 꺼내려고 하니 여자친구가 먼저 검사 결과지와 함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임신을 했다면서요. 제가 한 행동을 회피할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하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서로를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임신이라니. 당장 결혼을 하게 되면 어디서 생활하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날 어떻게 보실까 등등 별별 생각이 머리를 헤집고 있었죠. 그 모습이 여자친구에게는 부정적으로 보였나 봐요. 갑자기 내 결정과 상관없이 나 없이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 제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잘못 행동했구나 싶었죠. 저보다 더 놀랐을 여자친구인데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평생 같이 할 결심이 생길 만큼 여자친구를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 지금까지 좋은 여자이기도 했고 나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거죠. 하지만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갈등 하나가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아내의 가정 형편 때문이었죠. 가정 형편이 좋고 나쁘고는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기에 더욱더 그랬죠. 제가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건 아내가 처음 연애를 시작하고 저에게 말했던 것과 다른 가정 형편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부모님 두 분 모두 계시고 가정 형편은 딱 중간인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된 아내의 집안은 저희 집보다 더 어려운 편이었죠. 아버님께서는 아내가 중학교 시절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님께서 홀로 일을 하시며 고생을 해오신 탓에 몸이 불편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소일거리를 받아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죠.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저희 집보다 어려운 형편은 저나 부모님 모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문제였죠. 이건 앞으로 평생을 같이 하게 될 사람들끼리의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우선 처음 만나 뵙게 되는 어머님 앞에서 기분 나쁜 내색은 할 수 없어 제 기분을 숨긴 채 어머님과 좋은 만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어머님 댁에서 나와 아내와 카페에 앉아 이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윤지야,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혹시 우리 집 형편 때문에 결혼이 걸려? 아니, 그런 건 상관없어. 애초에 너나 나나 서로 배경 보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최소한 어제라도 네가 연애 초에 했던 거짓말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했던 거 아니야? 우리 연애 허락받으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우리 결혼할 사이라고. 그런데 이게 뭐야? 네가 설명한 전부가 거짓말이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미안. 솔직하게 말하면 내 형편 때문에 나를 색안경 끼고 생각할 것 같아서 최대한 보통 사람들처럼 보이려고 했어. 일부러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정말이야.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런 형편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낀 색안경을 느끼게 돼. 나를 불편해하기도 하고 무시도 하고 또 동정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날 객관적으로 생각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거짓말을 한 거야. 나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받아온 차별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 미안해. 가정 형편으로 남들에게 받았던 시선을 이야기하니 아내의 잘못된 행동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음에 드는 이성인 저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으니 더 숨길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 일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 이후 아내도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치렀죠. 본격적으로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내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이유도 없었어요. 이전엔 보이지 않던 짜증을 보게 되니 화가 나기보다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당황을 하고 있었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물어봐도 아내의 입에선 그에 대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죠. 제 생각으로는 단순히 임신으로 몸이 빨리 지치고 힘들다 보니 짜증을 낸 거라고 생각했고, 결혼식 준비와 회사 일로 바쁜 제가 신경을 덜 써서 생긴 일 같았어요. 여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 서운한 기억은 평생을 간다고 하던데 잠시지만 소홀했던 저를 탓하며 아내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다행히 아내도 제 변화된 모습과 노력을 알아주는지 금방 안정이 되며 다른 문제 없이 결혼식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 당연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가족인데 부모님이 저를 기다리는 것과 아내가 기다리는 것과는 천지 차이더군요. 이전까지 회사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남아서 제 일을 다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저와 달리 이제는 퇴근 시간이 되기만 하면 누가 저를 잡을세라 바로 집으로 뛰어가곤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의 움직임을 보는 건 하루 종일 보아도 지겹지가 않았고 임신한 아내를 위해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한동안 이어질 것 같았던 행복한 순간이 얼마 되지 않아 깨지고 말았어요. 아내가 또다시 짜증이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짜증은 이유가 확실했어요. 집 때문이었죠. 우리 이 집 팔고 이사 가면 안 돼?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만 해도 진짜 살기 좋던데. 꼭 이 근처 아니라고 해도 어디든 아파트로 이사 가자. 무슨 소리야. 여기도 살만한데. 이제 갓 지은 신축 빌라가 뭐가 어때서. 그리고 같은 지역일 뿐이지 옆에 아파트는 브랜드 아파트라서 아무리 작은 평수도 우리 집 팔아선 못 가. 뭐가 불편한데. 내가 직접 공사해서 최대한 불편한 거 없게 해줄게. 당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까 이러는 거지. 당신이 여기 사는 사람들까지 조정할 수 있어? 여기 사는 사람들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서 그런지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게 한다고. 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참으면 되겠는데 뱃속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에게까지 악영향이 가면 어떡하냐고. 당신은 걱정이 안 돼? 그리고 여기서 애가 태어나고 자란다고 해봐.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똑바로 보고 배우지. 뭘 배우면서 잘할 것 같아? 여기 주민분들이 뭐 어때서. 물론 집에서 하루 종일 있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마주친 분들은 다 예의 바르고 좋은 분들이시던데? 낮에 주변에서 소음이 들려? 아니면 다른 몰상식한 행동이라도 해? 그리고 아이는 우리가 교육시키고 키우는 거지. 여기 주변 환경이 뭐가 어때서 애가 잘못 자랄 거라고 말을 해. 나나 당신이나 더 안 좋은 환경에서도 잘만 크고 문제없이 사회생활할 수 있게 자랐어.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정도 환경에서 지내는 거면 더더욱 문제 없지. 조금씩이겠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환경은 더 나아지기도 할 거고. 당신은 남자라서 아무것도 몰라. 왜 다들 강남이다 목동이다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건데. 다 환경 때문이야. 용의 꼬리가 되는 것보다 뱀의 머리가 되는 게 낫다는 말은 예전 말이라고. 어떻게든 가능할 때 하루라도 빨리 용의 비늘이라도 되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내가 직접 알아봐서 우리가 가진 돈과 이 집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갈 만한 아파트 있으면 그때는 딴 말 없이 이사하는 거야. 알았어? 아내는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내의 말도 틀리진 않았어요. 주변 환경이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내 능력이 따라줄 때나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내가 브랜드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강남으로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갈 수 있는 능력, 즉 돈이 충분히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신축 빌라도 겨우 마련한 상황에서 곧바로 브랜드 아파트를 구매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금전적인 상황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내는 마치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가능하면 이사를 하겠다고 억지를 썼어요. 정말 아내가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마주치는 주민분들 모두 경우가 없는 분들도 아니었고 늦은 밤 소음 때문에 골치를 썩힐 일도 없었습니다. 주차 문제는 있긴 했지만 그거야 주민분들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 자리가 적어서였어요. 거기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만나본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말한 것만큼 당장 이사를 갈 만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리 난리를 치니 제가 어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제 생각은 모두 전달했으니 아내가 스스로 현실을 깨닫고 적응하기를 바랬죠. 아내는 제가 일을 나간 사이 부동산을 돌며 인근 지역 아파트의 가격을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사를 가겠다는 말 대신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사를 갈 수 있게 노력을 하란 말로 바꿔서 말을 했죠. 어찌 보면 당연한 소리였고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 중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완벽히 끝내가면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은 없는지 계속해서 이직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눈에는 부족했는지 귀에 잔소리가 쌓일 정도로 좋은 환경과 이사를 말하더군요. 그 당시 듣는 입장인 저에게는 그 말이 잠시도 쉬지 말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점점 퇴근을 하고 집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이더군요. 어차피 가족의 행복이 저의 행복인 만큼 좀 더 노력을 해보고자 마음을 먹었죠. 젊었을 때 몸이 따라줄 때 일을 해야 중년 그리고 노년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되었어요. 또 아내와 뱃속의 아이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날이 빨리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죠. 어찌 보면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나가게 되었지만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거죠.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통장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금액을 보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내 또한 제 노력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이의 출산날이 다가왔고 아들 연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처음 만나게 되는 그날 서툰 동작으로 아이를 안고 나니 그제서야 제가 아빠가 되었다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감정들이 생겨났어요. 그중 하나는 책임감이었죠.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지친 날이 있었지만 휴대폰 속 아이 사진을 보면 없는 힘도 솟아나고는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연호를 만난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을 만큼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저와 달리 아내는 10달을 품어 낳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영 애정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저에게 임신을 알려오며 혼자서라도 키우겠다고 말했을 때를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죠. 처음 산후 우울증인가 싶었던 저는 증상들을 알아보며 아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울증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아이에 대한 모성애가 작다고만 느껴졌죠. 그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었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실망적인 아내의 모습에 저홀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했던 저는 아내의 모습을 모른 척하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어요. 아내가 제 기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제가 배로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주지 않는 사랑을 제가 더 노력해서 주면 된다고 생각했죠. 직장과 가정에 제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태어난 지 시간이 꽤나 흘렀을 때 회사에서 저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해외 출장을 갈 수도 있다는 말이었죠.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어린 아들과 아내를 두고 긴 시간 출장을 다녀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제가 가야 하는 일도 아니니 제안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넘기고자 했죠. 물론 이번 출장이 상사분들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일이고 승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제가 없는 가정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연호에 대한 충분한 애정만 보여줬다면 다른 선택을 했겠죠. 이미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일이었지만 그래도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토록 원하던 환경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번 기회로 아내를 충족시켜준다면 변하지 않을까 싶었죠. 아내에게 직접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던 제가 없으면 혼자서는 육아도 벅차하던 아내가 당연히 거절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쩐 일인지 좋은 기회 놓치지 말라며 출장을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겨우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야. 이번 기회로 직장에서 당신 위치나 신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것뿐이야? 다른 회사에서도 장기간 해외 출장이 있으면 더 눈여겨볼 거 아니야. 당신이나 나나 1년만 참으면 우리 연호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그 좋은 기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 지금까지 내가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너무 무관심해 보여서 걱정되는 거 알아. 나도 반성해. 아이 낳고 육아는 해야 하는데 환경은 그대로이니까 뭐든 해도 의욕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목표가 생겼잖아. 당신 돌아오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연호 기르고 있을 테니까 나 믿고 갔다 와. 아이를 낳은 후 오랜만에 보는 의욕 있는 아내의 눈빛을 보며 아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해외 출장을 지원했고 그렇게 한국을 떠나게 되었죠. 1년 조금 넘는 시간이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연호를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족과 집에서 있을 때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느껴지던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상통화와 아내가 보내주는 사진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매일 아내와 아들을 그리워하며 해외 체류 기간을 보냈고 길고 긴 출장을 마치게 되었죠. 그렇게 긴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 연호가 막 태어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를 반길 아내와 연호를 생각하니 순간이동을 해서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죠. 그런데 아내는 해외 출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제가 반갑지도 않은지 제가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들 연호를 맡기고 선약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내심 서운하긴 했지만 선약이라고 하기에 아내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거니 싶었죠. 아내와 오랜만에 만나게 된 회포를 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 시간을 오롯이 아들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 가지고 온 선물을 주며 놀고 있는데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빠 왜 왔어? 죽어 말이야. 아무리 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놀아줬다고 해도 이런 반응을 갑자기 보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거기다 아이 입에서 죽으라는 말이 나오다니 제가 없는 동안 아이에게 아내가 뭘 보여준 건가 싶었어요. 짜증이 한껏 난 아이를 달래며 방금 한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물어봤지만 비밀이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비밀이라고 하니 그게 더 수상하더군요. 한참 동안 아이를 설득해서 겨우 그 말을 듣게 된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하는 몸짓이나 말이 너무 이상했어요. 여러 번 아이가 한 행동과 말을 맞춰봐도 말이 되는 건 하나였습니다. 저 말고 다른 아저씨가 집으로 들어와
엄마와 나눈 말이었던 거죠. 돌아가신 아버님과 남자 형제가 없는 아내에게 집으로 찾아올 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습니다. 제 기우일지도 모르겠지만 단 하나 불륜남밖에 없었죠. 저는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제가 의심하는 아내의 불륜의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착각인지 며칠 동안 확인을 해봐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물론이고 컴퓨터, 이메일 등등 그 어디에도 불륜의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죠. 혹시 제가 아직 말하는 게 서툰 아이의 몸짓과 말을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싶었어요. 괜히 열심히 살고 있는 아내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래도 확실히 확인을 하고자 했죠. 결국 밖을 나간 아내 몰래 CCTV를 집안에 설치하고 이번에도 출장을 가게 되었다며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회사 옆 숙소를 빌려 거기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죠. 아내와 제 집을 놔두고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회사로 출근을 해서도 마음과 머리는 온통 집으로 가 있었죠. 퇴근을 하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잡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워서 제정신으로는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그전까지 입에도 잘 대지 않던 술을 매일같이 여러 병 마시며 겨우 잠들곤 했죠. 제발 제 우려이기를 바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했을 때 아무 일도 없기를 바랬어요. 어떻게 되든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죠. 그렇게 집에 가는 날까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아내에게 말했던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고 저는 태연하게 출장에서 돌아온 척을 하며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제가 돌아온 당일은 아내가 집에만 있어 CCTV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CCTV 안에 있는 결과물을 궁금해하면서도 제 옆에서 자연스레 행동하는 아내가 도저히 바람을 필 것 같진 않더군요. 지금이라도 아내에게 솔직히 말하며 의심했던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젖까지 차오르는 그 말을 겨우 삼키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게 되었죠. 다음날 아내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밖으로 나갔고 저는 아이에게 만화를 틀어주고 CCTV에 찍힌 영상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출장을 가고 이틀 동안은 전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3일째 되는 날 제가 상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포옹을 하더군요.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그 남자는 내 집이 낯설지가 않은 것처럼 뭐든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와 뒤바뀐 것만 같았어요. 영상 속 두 사람이 이 집의 주인들 같았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회방 놓는 이방인 같았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방으로 유인하여 가둔 두 사람은 더는 참을 수 없는 것처럼 서로의 미래를 즐겼습니다. 그 장면들은 차마 제 두 눈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아이가 듣지 못하게 숨죽여 눈물을 흘리게 되었죠. 제 마음이 진정될 때쯤 두 사람 또한 거사를 끝내고 평범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불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었죠. 이전 출장에서 돌아와 아내가 매일같이 챙겨주던 보온병에 액상 니코틴을 넣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담배에도 있는 니코틴이 무슨 문제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는 액상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도 급히 찾아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사망까지 가능하더군요. 아씨, 근데 왜 안 죽지? 분명히 이 정도로 계속 먹이면 중독되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든 조금씩 먹여서는 안 된다니까. 한 번에 확 먹여버려. 안 돼. 100% 눈치채.
그거 조금만 많이 넣어도 냄새 확 올라와서 눈치챌 수 있어. 지금도 차 냄새로 맛과 냄새 숨기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넣었다가 죽으면 괜히 의심받을 수 있어. 그러다 부검이라도 해서 검사하면 내가 한 거란 걸 걸릴지도 몰라.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하는 건데? 기다려봐. 내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있으니까. 위험한 독극물을 제가 매일같이 먹고 있었다니. 만약 아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 저는 아내가 준 음료들을 계속 먹다 중독이 되어 싸늘한 시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연호가 저에게 한 말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어요. 죽어버려라는 그 단어는 제가 당했으면 하는 아내의 바람이었던 거죠. 단순 불륜으로 생각한 일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버리면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건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살인 미수로 신고를 하면 두 사람을 확실히 집어넣을 수 있는 건지, 만약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다면 앞으로 벌어질 법정 공방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정신이 없어 너무 혼란스러웠죠. 그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이야기를 불륜남 입에서 듣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야 처리했다 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이 집 남편 아이도 아니라며. 그렇다고 진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보낼 수도 없잖아. 남편네 집안 쪽에 보냈다가 나중에 이상해서 검사라도 해버리면 괜히 또 의심받는 거 아니야? 자기네 핏줄 아니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의심해서 캐내려고 할 텐데. 지금까지 내 아들로 생각해왔던 우리 연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말에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가 했죠. 이건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나중에 아내 입에서 직접 듣게 된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처럼 연호는 제 아이가 아닌 게 사실이었고, 시간이 흘러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는 것부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좋지 못한 형편의 집안에서 태어난 아내는 가난한 삶에 벗어나고자 했던 욕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지원해줄 형편도 되지 못했고 공부에 대한 재능 또한 없었죠.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 일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허송세월로 낭비한 아내는 20살이 되어 집을 나갔고 돈을 벌기 위해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0대 중반까지는 연애를 하는 데 있어 갑인 위치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고 변변치 못한 직업과 집안 형편으로 점점 만나게 되는 남자들의 범위가 좁혀진 거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그 암울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거래처를 드나들기 시작했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자신있고 당당한 저의 모습을 보며 집안 형편이 괜찮을 거라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저를 만나게 되었을 즈음에 이미 다른 남자들 또한 여러 명을 만나며 아내는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그때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한 번에 너무 많은 남자와 만나고 잠자리를 하고 있어 누구와 생긴 아이인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곧 배가 불러올 걸 생각하며 조급해진 아내는 만나고 있던 남자들 중 가장 나아 보이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줄 사람을 급히 고르게 되었고, 하필 그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겁니다. 유일하게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제가 당연히 아내의 임신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을 알고는 회식을 핑계로 저를 취하게 만들어 기억을 잃었을 때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처럼 거짓 기억을 만들어낸 거죠. 아내는 책임감이 많은 제가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고, 저는 아내의 생각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러다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면서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저희 집 형편을 알게 되며 자신의 계획이 일그러짐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 전 저에게 짜증 섞인 태도와 행동을 했던 거였어요. 일부러
제 입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말이 나오게 만들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별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다른 남자들을 잡고 돌려세우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죠. 아내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비록 자신이 상상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잘 살아보려고 다짐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바라던 이상과 간극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바랬던 것처럼 빌라보다는 큰 평수의 브랜드 아파트에 살기 바랬고 국산차보다는 외제차, 마음이 담긴 선물보다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선물을 바랬던 거죠. 저와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가정적이고 자신에게 신경을 많이 쓰는 저 때문에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는 아이가 남의 아이라는 걸 밝히고 저에게 이혼을 당할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책 사유와 함께 다른 소송에도 휘말려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될까 싶어 얘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 몸은 우리 가정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밖을 쏘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좋은 환경과 바라는 것들을 해주려 퇴근 후 아르바이트도 했던 가정적인 저와 달리 아내는 휴대폰 앱과 인터넷으로 다른 남자들을 만나오고 있던 거죠. 그러다 정착하게 된 남자가 CCTV 영상 속의 그 남자였습니다. 저와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백수에 가끔씩 공사장 일을 하던 그 남자가 아내는 좋았나 봐요. 그 남자와 제 2의 인생을 계획했던 거죠. 이혼을 하고 도망을 갈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엔 두 사람 다 가진 게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모든 걸 뺏어가려고 한 거죠. 그렇게 나온 두 사람의 해결책이 저를 사고사나 질병사로 위장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앞서 벌어진 일들로 인해서 제가 모든 걸 알게 된 거고요.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몰랐던 저는 단순히 연호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어 집중을 하여 다음 대화를 듣고 있었죠. 잠깐만.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계획을 조금 바꿔볼까? 남편을 잃은 비련의 아내에서 자식을 잃은 엄마,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내. 그게 무슨 말이야? 뭘 도대체 어쩌겠단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 목적은 내가 남편과 관계가 끝남과 동시에 남편의 재산을 최대한 많이 취득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와 남편 관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그게 또 누구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운 일이라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따져가며 유책 사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혼을 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남편은 의심 없이 처리하는 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쉽지도 않으니 연호 먼저 치워버리는 게 어때? 어린애니까 사고사로 위장하기도 쉬울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가 애를 그리워해서 남편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남편 성격에 분명 나를 엄청 안쓰러워할 거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혼도 순순히 해줄 거라고. 아이 잃은 엄마인데 재산도 넉넉하게 챙겨주지 않겠어? 어때? 지금 막 생각해낸 시나리오 치고 너무 좋지 않아?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다듬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 말에 식탁에 앉아 놀라운 사실이 속속히 밝혀지는 가운데 조금의 소리도 내지 않던 저도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추악할 수 있나 경쟁이라도 하는 줄 알았어요. 100번을 양보해서 저야 사랑 없이 목적을 위해 결혼까지 하게 된 남자여서 살인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지만 자신이 10달을 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겨우 남자와 돈을 위해 해치려고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모성애라고는 단 한 군데도 느껴지지 않는 두 사람의 대화에 당장 연호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아내와 불륜남이 집으로 쳐들어와 우리 연호를 해코지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증거가 될 노트북만 챙긴 채 아무것도 모르는 연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아내가 부모님의 집을 알았지만
그곳밖에 믿을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락도 없이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놀란 연호를 달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부모님께도 보여드렸죠. 100번 제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 동영상 한 번이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서도 경악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에게 연호와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저에게 아내가 살인을 계획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우선 CCTV로 찍힌 영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찾아보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설치된 영상의 경우 법적 증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니 그건 말고도 확실한 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 생각을 해보니 제 몸에 남아있는 니코틴 농도와 차 안에 있는 아내가 준 보온병, 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체내 니코틴의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출도 된다고 해서 시간이 중요했어요. 저는 몸에 있는 니코틴이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온병에 있는 니코틴을 믿고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죠. 혹시 몰라 CCTV 영상은 복사까지 해놓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아내가 저를 죽이려는 증거가 제 몸에 있어 먼저 검사부터 해달라는 제 말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형사분들도 제가 내민 동영상 증거를 보곤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셨죠. 곧장 제가 가지고 온 증거를 검토하고 수사를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아동학대로 먼저 구속수사를 받게 된 두 사람은 차례대로 드러나는 증거들로 인해 저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처벌까지 받게 되었죠. 아내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같이 살아온 정이 있지 않냐며 저에게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수감이 되어 있는 아내를 만나 저에게 접근을 한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마주보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그토록 무정하고 잔인한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선처를 해줄 수는 없겠다는 제 말에 미친 듯이 소리치며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이라며 욕을 하는 아내를 보니 지금껏 숨겨왔던 아내의 본 모습이 어떠한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죠. 그렇게 아내는 불륜남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혼 소송을 통해 남남으로 되었고 아내에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출소 후에도 부적격함이 많다는 걸 입증하여 연호를 데려올 수 있었어요. 아들 연호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아이라 생각하고 키워왔던 아이였는데 겨우 제 피가 섞여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제 아이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연호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제 아들이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존중해주시며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해주셨죠. 물론 아이는 지금까지 저를 자신의 친아빠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온전히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을 해줘야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자랄 수 있게 놔두려고 해요. 하지만 벌써부터 아이가 감당하게 될 고민과 상처가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네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그 사실을 알고도 빨리 제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제가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빠가 되어야겠죠. 그런 아빠로서의 인생을 사는 게 제 평생 가져갈 다짐과 목표이기도 합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한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곳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면 나쁜 가족들만큼이나 좋은 가족분들을 곁에 두신 분들이 많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딱 반반이라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불행하다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제가 친부모님으로 느낄 만큼 저에게 잘해주세요. 남편도 지금까지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잘해주고요. 근데 신우와 그 남편 두 사람이 골칫거리였네요. 그래서 두 사람의 얽힌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정말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저는 친구가 소개시켜준 남편과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단 한 번의 걸림돌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갈등 하나 없이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그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죠. 식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신 하객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의 누나를 처음으로 맞닥뜨린 거예요. 사실 남편의 누나는 지난 10년 넘게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한 상황에 있던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집을 나가 생활하고 있었죠. 중학교 이후로 사고만 치던 남편의 누나는 시부모님의 노력에도 정신을 못 차리다 어느 날 집이 싫다는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났다고 했죠. 그래서 저도 평생 못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결혼식 날 찾아온 겁니다. 처음 보는 신우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당황하고 있는 저에게 신우는 팔짱을 끼고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이처럼 친한 척을 했어요. 그러더니 대뜸 예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옳게, 우리 이제 한 집안 사람끼리 잘 지내자? 근데 난 예단을 받은 게 없네. 당장 달라는 건 아니고 신혼여행 가서 내 것도 하나 사와. 나는 취향이 좀 확고한 편이라 브랜드와 필요한 물건 문자로 알려줄게.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우이를 말려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아냈는지 제 휴대폰 번호로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는 저에게 명품 브랜드명과 함께 필요한 걸 메시지로 보내왔죠. 아무리 가족이 될 사람이라도 식장에서 그 잠깐 처음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뻔뻔할 수 있는가 싶었습니다. 남편이 신우를 말려본다 했지만 마이동풍인 신우를 말릴 사람은 시댁에 아무도 없었죠. 결국 선물 하나 해주는 걸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신우와 제 악연은 시작되었죠. 선물을 받고 한동안 연락이 없던 신우가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와서는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서로를 알아갈 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 형편을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평범하기만 한 저희 집이라 속일 것도 없을 것 같아 있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그리 어려운 형편 아니면 보험 좀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개를 말이죠. 하나는 자기 거고 나머지를 들면 자기가 리베이트를 받는다며 막무가내로 들어달라 했습니다. 지난번 선물 사건과 남편에게 들은 신우의 인생을 미루어 보아 이번에도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단칼에 싫다며 선을 그었죠. 그랬더니 제 예상과 달리 조용히 물러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우는 이렇게 대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며칠 후 저는 신우 때문에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게 된 거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 휴대폰 속 연락처를 복사한 건지 연락처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제 이름을 팔아서 보험을 권유했던 겁니다. 그것도 귀찮을 정도로 연락을 하면서요. 그 원망은 제가 다 들어야 했고 수습을 하는 데는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리 제 손위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저는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물었죠. 그런데 되려 저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온 거냐며 제 지인들이 보험을 몇 개밖에 들어주지 않았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잘못을 따져 물어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제 속만 답답해져서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 이후 남편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신우와는 연락도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마주치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1년 정도 흐르고 난 뒤 신우가 결혼을 한다며 남편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껏 신우를 피해왔던 저도 집안 경사에 참석을 하게 되었죠. 생각보다 멀쩡한 예비 시매부의 모습에 별 이상한 사람도 결혼은 잘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분명 오늘 처음 본 시매부가 이상하게 익숙하더라고요. 확실히 본 적은 있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았죠. 그러다 식사 이후 부엌에서 어머님과 함께 과일과 차를 준비하던 중에 누구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제 기준에는 망나니 신우보다 더 개망나니인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해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사기를 친 놈이었죠. 저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 되어 수사 끝에 잡게 되었는데 이전에도 동종 범죄가 있어서 교도소를 가게 될지도 모른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선처를 바랬던 놈이었어요. 나중에 경찰서에서 듣기론 그건 말고도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꽤나 된다고 들었죠. 과거 일을 확인해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란 걸 알게 된 저는 가족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리 망나니의 신우라도 범죄자와 결혼을 하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모두 지나간 일이고 그런 과거를 가진 남자도 사랑한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결혼은 안 된다 하셨지만 막무가내의 신우를 말릴 수가 없었죠. 결국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의 우려와 같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자기들 살 길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 강매를 하면서 자기들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사고 이력이 있는 그리고 침수가 되었던 중고차, 다단계 물건 등등 기본적인 물건의 기능도 못하는 것들을 가족들에게 강매하듯이 팔아 자기들 지갑을 채워 넣었어요. 저희는 안 사겠다고 할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자신께서 낳으신 자식이라는 이유로 쓰지도 않는 것들을 두 사람을 위해 사주시고는 했죠. 결국 쓰레기를 산 것과 다름이 없었지만 두 분께서는 자식이라는 이유로 그걸 다 알고 속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에 대한 일을 제외하고는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다며 시부모님 댁에 저희를 불렀죠. 생전 처음 보는 진지한 모습에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저희 보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상화폐 코인에 대한 투자를 말이죠. 그때는 지금처럼 가상화폐가 대중적이지 않아서 애들 장난 정도로 취급받던 때였어요. 거기다 투자 얘기를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다 보니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았습니다. 원래 늘 하던 것처럼 무슨 헛소리를 저렇게 거창하게 하나 싶었죠. 푼돈은 돈이 안 된다며 거액을 바라기에 시부모님과 저희 모두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 자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설령 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고 투자 정보가 확실하다고 해도 저희에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당시 살고 있던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것과 동시에 남편 근무지가 저와 같은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 다 근무지도 같고 이동이 없을 것 같아 가진 돈으로 자가를 구할 생각이었죠. 아이를 가질 생각도 있어서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세보다는 무리를 하더라도 자가가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신없이 지내던 저희에게 신우가 다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올케, 엄마한테 들었는데 집 구하고 있다면서? 그것도 우리 사는 지역으로. 네, 남편도 그쪽으로 근무지가 발령나서요. 어쩌다 보니 형님과 동네 주민이 되겠네요. 집은 받은 게 있고? 아니요. 어디 단지는 마음에 드는데 평수가 작고 평수가 괜찮으면 또 다른 게 걸리고 딱 마음에 드는 물건은 없어서 저희도 걱정이에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은 어때? 안 그래도 우리가 돈이 급해서 집을 내놨거든. 저번에 말한 거 있지? 코인. 거기에 투자하려면 목돈이 필요해서 말이야. 근데 집을 내놓은 지 몇 달이 되었는데 소식이 없네. 우리가 가격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줄 테니까 여기로 들어온 건 어때? 처음으로 신우의 말이 솔깃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신우가 사는 집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 평수나 위치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준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집이 엉망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살았기에 이 모양인가 싶을 정도였죠. 절대 그대로 들어와서 살 순 없고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선 리모델링이 필수였습니다. 그래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니 그 값을 생각하고 계약 얘기를 꺼내는데 고작 500만 원을 깎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최소한으로 살만하게 고치는데 돈 1,000은 들 것 같은데 말이죠. 결국 따져보면 제 값에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럼 굳이 가족 간에 껄끄러운 돈거래 하지 않고 나와 있는 매물로 하는 게 더 편했죠. 그런데 신우가 거의 바짓가랑이 붙잡는 것처럼 매달려서 계약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이왕 같은 가격이면 누나 도와주는 셈 치고 계약을 하자고 해 결국 신우와 거래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국 돈을 더 얹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500 깎아준 거 그것도 다른 집과 리모델링 비용 따지면 똑같은 가격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상황 엄청 봐준 것처럼 말을 하며 생색을 내더라고요. 근데 올케는 사회생활이 좀 서투네? 회사에서도 그런 말 종종 듣지? 네? 그게 무슨... 내가 돈 500이나 싸게 줬는데 그러면 작은 성이라도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노골적으로 선물을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더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당한 가격선에서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지니 같은 아파트 평수집보다 더 준 셈이 되었죠. 뭐 어찌되었든 이미 벌어진 일이니 빨리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생긴 자가에서 행복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고 신혼에는 지방으로 이사를 갔죠. 그것도 월세집으로요. 집 사는 돈으로 투자하는 게 더 낫다며 월세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뜬구름 잡는 두 사람의 모습에 한심하게 생각하며 제발 어떻게 되든 가족들에게 손만 벌리지 말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두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제법 많이 벌게 되었어요. TV에서만 보던 스포츠카도 끌고 오고 금덩어리도 몸에 주렁주렁하게 걸치고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시댁에 찾아왔죠. 처음에는 돈 조금 번 걸 가지고 또 저렇게 다 펑펑 다 쓰고 다니는구나 했는데 두 사람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닌 듯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평생 벌어도 보지 못할 금액을 번 것 같더군요. 부럽지는 않았어요. 워낙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냥 그러려니 했죠. 오히려 잘 되어서 시부모님과 저희를 힘들게 하지 않으니 좋았어요. 이제는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많이 벌었으니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겠지 싶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욕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그 당시 코인에 대한 투자를 그만두고 벌었던 돈 모두를 현금화해놨다면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되었겠죠. 그랬으면 아마 지금까지 어깨에 잔뜩 힘들어가고 떵떵거리며 자기들끼리만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지 결국 그 욕심이 화를 불렀죠. 한 번 더 큰 파도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코인이라는 게 파도처럼 내려가면 올라올 때가 있다면서 자신들이 벌어둔 모든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번을 마지막으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고 손을 턴다고 했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말한 파도가 아직은 아니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코인에 투자한 이후 맨날 인터넷에 자신들이 소비한 사치품들을 전시하기 바빴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메시지 프로필도 그렇고 SNS도 뜸하더라고요.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살 순 없으니까 저도 두 사람의 상황이 궁금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았나 봐요. 시부모님을 만나러 간 날 시댁에서 돈을 빌리려는 신우와 심해부를 보게 되었거든요. 아빠, 다음 달까지 해결해야 하는 돈이 있어서 그래.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는 돈 빌려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 이제 이 사람도 다시 일하러 갈 거야. 당장 그 큰 돈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만 해결해줘. 그러니까 왜 쓸데없이 욕심을 부려서 일을 만들어?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그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가 바로 나와? 너는 우리가 네 지갑짐으로 알고 있어? 그리고 자네는 장인 장모가 어렵지도 않아. 처갓댁에 와서 돈 달라는 말을 어떻게 이리도 뻔뻔하게 말하나? 우리 집에 돈 맡겨놓기라도 했어? 부탁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허구한 날 찾아와서 이거 사달라, 이거 들어달라, 돈 좀 빌려달라. 이게 무슨 짓이냐 말이야. 두 사람도 성인이고 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이면 스스로 한 일에 책임도 지고 주변에 피해 안 주고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우리 죽을 때까지 돈 받고 살 건가? 아버님, 면목 없습니다. 근데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른 욕심 부리지 않고 밥 세 끼 편한 잠자리로 만족하고 살려고요. 그러니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손 빌리지 않겠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나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도와달라고 하니 외면하실 수 없었나 봐요. 결국 두 사람이 벌려놓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려 돈을 내어주셨죠. 정신을 차리겠다는 두 사람 말을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달간은 손 벌리지 않고 조용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목표물을 바꿔 저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며 그게 전부 자기네 덕분이라고 말을 하면서 말이죠. 올케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입을 싹 닫고 있었어? 나 좀 서운하려고 하네. 같은 가족으로서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뭐라도 보답 표시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우연히 검색 안 해봤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 아니야. 그게 저희가 이 집을 판 것도 아니고 팔 생각도 없어서요. 어쨌든 재산이 불어난 건 불어난 거잖아. 아무리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어떻게 10억이 올라? 내가 우리 남편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두 사람 생각으론 올케 네가 취한 이득에 대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할 것 같아. 정당한 보수요? 저희가 집 매매금을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당시 저희 형편으론 무리하면서까지 보답 표시도 했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형님이 돈이 급해서 파신 거잖아요. 당시 돈도 급하고 내놓은 지 꽤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돈 내주기가 싫다는 거야? 돈은 그렇게나 벌어놓고서? 올케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이 염치가 없네. 더 이상 말이 길어져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고 좋을 게 없다고 생각되어서 무슨 보답을 원하는지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어쩌겠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보답이 뭔데요?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으면 서로 힘도 안 빼고 얼마나 좋아. 10억 넘게 올랐다며. 그러면 그의 절반은 받아야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 아니었으면 돈 1억이라도 벌 수 있었을 것 같아? 5억 떼어줘도 5억이나 버는 건데. 네? 5억이요? 아니 누가 돈 5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정 모하면 그 집 팔아서라도 해주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놀라. 말했잖아. 우리한테 돈 5억을 줘도 5억을 번 거라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돈 5억이 남의 집 개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보답이라며 달라고 하다니 기도 차지 않는 소리에 무시하기로 했어요. 조율도 서로 말이 되는 정도에서 하는 거지. 그쪽에서 저희 사정 봐준다고 절반으로 깎아도 2억이 넘는 거잖아요. 정신 나간 것과 상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오는 연락 무시하고 돈이야 안 주면 그만이니까요. 남편에게 신우가 해온 말을 전하니 당연히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당장 신우와 심해부에게 사고가 나서 도와달라는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저도 절대 두 사람과 말을 섞을 생각이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에게 걸려오는 연락을 무시한 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비빌 곳이 저희 말고 더는 남아있지 않는지 저희에 대한 집착은 계속되었죠. 급기야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자리를 펴놓고 시위를 하듯 생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형님, 여기서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올케가 자초한 일이니까 감당해. 나랑 그 사람이랑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 집 앞에서 시위할 거니까. 우리 그만 보고 싶으면 돈 5억 준비해서 줘. 솔직히 같은 집안 사람한테 돈 5억 떼어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우리 때문에 벌어놓고. 꼭 형님 제안 아니라고 해도 이쪽의 집은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500 깎아준 것에 대한 보답은 그때 선물로 다 된 거 아니었어요? 조금 남은 차액 현금으로 드리면 제가 받으신 거니 다 해결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체해 드릴게요. 한참 지나서 아파트 가격 오른 거 가지고 무슨 돈 5억을 내놓으라 억지를 부리세요. 저희 통장에 돈 5억도 없고 회사 때문에 이 집 팔 생각도 없어요. 여기서 애도 낳을 거고 다 클 때까지 지낼 거라고요. 그래, 올케 마음대로 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테니까. 누가 못 버티고 떠나는지 한번 보자고. 상종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차피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이야 두 사람일 테니까 저야 신경 안 쓰고 집안에서 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 아늑한 잠자리 등등 두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 거리가 저희에게 많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퇴근하여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남편에게 일부러 삼겹살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리곤 문을 열어 잠금 장치를 걸어놓고 삼겹살 냄새가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했죠. 음식 냄새에 힘들어할 두 사람 생각에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밖이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밖을 봤더니 퇴근을 하고 온 심해부가 가스버너에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선 신우가 자신을 쳐다보란 듯이 쌈을 싸서 고기를 먹고 있었고요. 이 문제로 옆집 분들께서 나와 뭐 하는 짓이냐 따져 물었죠. 우리도 여기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싶겠어요? 이게 다 여기 사는 우리 올케가 내 돈 안 줘서 시위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안 주고 뻗팅기고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돈 받으면 바로 떠날 테니 정 불편하면 저 대신 내 동생이랑 올케에게 돈 좀 빨리 해결해달라 말해주세요.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신우와 심해부의 억지가 말이죠. 우리 집 문 앞에 살림을 차리기 시작한 두 사람은 아파트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생활했고 나중에는 급기야 저를 돈 떼어먹은 파렴치한 년으로 몰고 가는 피켓까지 들고 동 입구에서 시위를 벌였죠. 경찰도 불러보고 힘을 써서 끌어내봤지만 잠시뿐이었습니다. 끌려나갔다 돌아오는 걸 반복할 뿐이었죠. 나중에는 우리 집 현관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어 불안에 떨 정도였어요. 그 시간이 꽤 길어지다 보니 정말 돈 몇 푼이라도 쥐어줘야 끝나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한계치에 다다르며 결국 걱정을 끼칠까 싶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던 시부모님께 찾아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었죠.
이제껏 있었던 일을 시부모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더는 안 되겠다. 더 놔두다간 썩은 나뭇가지 하나가 나무 전체를 썩게 만들겠어. 일이 어떻게 되든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해결하마.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한 일주일 뒤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희경이에게 말해놔라. 말씀을 하시는 아버님과 옆에 듣고 계시는 어머님 두 분 모두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말씀하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죠. 결국 두 사람에게 돈을 주시거나 법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시는 걸 텐데 그것 가지고 또 재발 방지가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 사람에게 전달이라도 하면 자리를 뜨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는 길에 말을 했죠. 하지만 신우는 당장 자신의 눈앞에 돈 5억이 있어야 떠날 거라며 미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형님, 어쩌다 아버님과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요구하시는 거 한 일주일 뒤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편안한 집에 돌아가시는 게 어떠세요? 아니, 난 이제 여기가 내 집보다 편하다. 그리고 내 눈으로 통장에 5억이 들어와야 내가 떠나지. 너희들 말만 믿고 어떻게 떠나니? 그러다 너희들 이 집 정리하고 야반도주라도 하면 나만 지붕 쳐다보는 개 되는 건데. 나 떠나는 모습 보고 싶으면 돈 내놔. 내심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심기 거스르지 않게 살살 달래가며 곧 해결해준다는 아버님 말씀을 꺼내면 떠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신우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순순히 떠나줄 사람이면 아마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결국 저도 포기를 한 채로 집으로 들어갔고 또다시 집을 오가는 걸 불편해하며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님께서 약속하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 거머리 같은 두 사람을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신 건가 궁금하여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죠. 시부모님께서 언제 나타나실까 싶어 베란다 밖과 휴대폰을 번갈아가며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끼니도 대충 빵으로 해결하며 남편과 함께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제 해가 중천에 뜨고 점심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너희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집안에서 문 꼭 닫고 있어라. 우리가 그 둘을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 말씀에 저희는 현관으로 나가 한 명은 밖을 보며 한 명은 문에 귀를 대고 있었죠. 얼마 뒤 우리 층에 엘리베이터가 열렸고 무엇인가 잔뜩 가지고 오신 시부모님께서 내려 저희 현관문 쪽으로 오셨죠. 시부모님 등장에 신우와 심해보는 놀랍지도 않은지 천연덕스럽게 고개만 살짝 들고 인사를 했어요.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나 기대를 하면서 계속 지켜봤죠. 장인어른 장모님 오셨습니까? 처남이랑 올케가 오신다고 하길래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로 오시는 줄은 몰랐네요. 대충 처남께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사람 하는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저희 입장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들으시면 또 다르실 겁니다. 됐네. 더 들어봤자 일만 복잡해지고 시간만 잡아먹지. 결국 집값이 팔았을 때보다 올랐으니 그 절반인 5억을 달라는 거 아니야. 그래, 이 생각 자네가 했나? 아니면 희경이 네가 했냐? 아빠,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 좀 해줘. 우리가 이 집을 팔 때 희준이에게 싸게 팔기도 했고 우리 아니었음 희준이가 여기 들어오기나 했겠어? 그 정도면 오른 가격의 절반 정도 받을 자격이 있지. 그리고 우리도 상황이 꼬이지만 않았어도 괜히 아쉬운 소리 하지도 않아. 누나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 지가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하기는 망정 이렇게 누나랑 매형 길바닥에 고생하는 걸 보고 있는 게 말이나 돼? 그러니까
잔소리하러 왔으면 아빠 엄마도 그냥 돌아가. 아니면 희준이랑 올케게 말 좀 알아듣게 해주던지. 당신은 왜 말씀도 안 들어보고 장인 장모님께 짜증을 내? 장인어른, 이 사람이 바닥에서 생활하는 게 오래되어서 괜히 투정 부리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처남께 들어보니 저희 일 해결해 주신다고 하던데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모 입장이 되어서 보고 있자니 영 불편해서 말이야. 평소 생각해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해결해 주려고 왔네. 자, 여기 금고 이거 여기 있는 걸로 퉁치고 여러 사람 힘들게 하는 짓 그만하도록 하지. 그렇게 아버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들 중에 가장 큰 금고를 카트에 담아 내미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오셨을 줄 알았는데 결국 저희를 대신하여 돈을 내어주신다고 하니 안 될 일이라고 생각되었어요. 결국 이런 방법밖에 없다면 저희가 두 사람 때문에 돈 10억을 벌었다 치고 5억을 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생각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급히 현관문을 열어 시부모님을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노후자금 주시는 거면 저희가 그냥 형님에게 돈 주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찾아간 건 다른 방법이 있을 줄 알고 간 거였어요. 이렇게 피해드리면서까지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맞아요, 아버지. 애초에 저희에게 받을 돈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들어가세요. 누나, 거기에 손대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빨리 이 집 정리해서 돈 나눠줄게. 그거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에 쓸 돈이잖아. 그 돈은 우리 건들지 말자, 어?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외침에도 두 사람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금고에 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받으나 저렇게 받으나 우리는 돈 5억만 받으면 돼. 이 집 팔아서 나온 돈은 아빠 엄마 드리든 아니면 너희가 부모님 모시고 살든 너희가 알아서 정리하고 우선 나는 돈이 급해서 이거 먼저 가져가마. 여보 뭐해? 얼른 금고 열어봐. 돈이 정확히 있나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이놈의 자리를 떠나든 남든 할 거 아니야.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부모님으로 인해 그 모습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금고가 열렸고 그 안에는 달랑 봉투 한 장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빠, 결국 수표로 주실 거면 뭐하러 이 무거운 금고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하기야, 선물도 달랑 받으면 좀 그렇긴 하지. 포장지라도 있어야 선물이니까. 그것도 그렇겠지만 원래 나 죽고 나서 열어볼 걸 미리 가져오는 거라 내 평소 생각도 전달할 겸 금고 그대로 가져왔다. 결국 유산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이라도 저 봉투를 가로채 시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하나 싶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그때 봉투를 열어본 신우가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하듯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심해부가 주저앉은 신우를 부축하며 떨어뜨린 봉투를 확인했죠. 그런데 그 봉투 안에 있는 게 수표가 아니더라고요. 무엇인가 적혀있는 종이였습니다. 그것도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이나 있었죠. 그 종이를 읽고 가던 심해부도 중간에 읽는 걸 중단하고 저희 쪽을 향해 억울한 듯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쯤 되니 저도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이 뭔가 싶더라고요. 심해부가 흘린 종이를 주워 남편과 함께 확인해 보았죠. 맨 처음 본 종이는 시부모님께서 작성하신 듯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사후 남겨진 모든 유산을 상속하겠다는 글이 적혀 있었죠. 법무법인의 직인이 있는 걸로 보아 직접 공증이나 법적인 효력 여부도 확인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 다음은 지금까지 평생 신우 앞으로 들었던 돈들을 하나하나 적어 표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곤 가장 밑에 해당 금액을 신우에게 청구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유언장은 알겠는데 그 다음 종이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굳이 제가 이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종이를 보고
자기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인정할 수가 없는지 신우가 시부모님께 따져 묻기 시작했거든요. 아빠,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주는 거야? 아까 퉁치자고 하는 말이 그 뜻이야? 지금 내가 희준이에게 돈 5억 받는 걸 저 청구 금액과 퉁치자는 그런 말이냐고. 부모가 자식 키워주고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저렇게 치사할 정도로 계산해서 나보고 갚으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인정 못해. 어차피 아빠가 이렇게 나와봤자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 나랑 이 사람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상속, 그거 나도 변호사 알아봐서 돈 나눌 거야. 나도 자식이고 엄마 아빠한테 한 게 있어. 그런 거 따져서 나도 내 목 챙길 거라고. 신우가 시부모님께 자신의 억지를 피를 토하며 외치고 있을 때 아버님과 어머님께서는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약수터 물통에 있던 걸 신우와 심해부에게 뿌리셨죠. 통 뚜껑을 열자마자 악취가 쏟아져 나왔고 두 사람의 몸으로 쏟아지는 걸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똥물이었습니다. 온몸에 흠뻑 똥물을 뒤집어 쓴 두 사람은 잠시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파악을 하듯 멈춰서 있었죠. 하지만 곧 자신들이 똥물을 뒤집어 썼다는 걸 알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 잔뜩 화가 나신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고함을 치셨죠. 자식 새끼라고 낳아놨더니 뭐가 어쩌고 어째? 네가 태어나서 우리 집에 엄마랑 나한테 뭘 했다고 유산을 받을 생각해? 결혼하면 좀 정신도 차리고 예전보다는 덜 할 줄 알았더니 어디서 자기랑 똑같은 걸 내려와서 집안을 이 난리통으로 만들어놔! 법적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어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네가 내 돈 받아갈 수 있을 만큼 살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 우리가 네 앞에 든 돈을 청구한다고 그게 치사하다고? 너 스스로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봐라. 우리가 너 중학교 때부터 사고친 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지금까지 들었던 돈이 안 아깝지. 결국 집밖에 모르고 부모 청춘 다 빨아먹은 년이 이제는 너랑 똑같은 놈 하나 더 데려와서 나이 든 부모 삶도 모자라 네 동생네도 건드려. 내가 아무 죄 없는 우리 희준이와 며느리 원미까지 건드는 꼴은 절대 못 본다. 오늘 여기서 너와 우리 집의 인연은 끝이니 다시는 우리 두 사람 포함 희준이와 원미 앞에도 나타나지 마. 그리고 종이에 적혀있는 것처럼 유산은 물론이고 그 어떤 돈도 우리 가족에게 뜯어갈 수 없으니 그냥 빈손으로 떠나라. 내 말을 무시하고 한 번이라도 더 우리 앞에 나타나면 또 똑같이 똥물을 뒤집어 쓰게 해줄 테니까 똥물 맛이 그리우면 와 보든지. 아버님께서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셨지만 두 사람은 똥물을 뒤집어 쓴 것과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열을 냈어요. 급기야 똥물을 뒤집어 쓴 채로 아버님과 어머님 멱살을 잡고 폐륜짓을 벌이려고 했죠. 상황이 심각해진 걸 알고 저도 두 사람을 말리려 뛰어드는 순간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던 남편이 쏜살같이 뛰어 두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곤 차례대로 한 명씩 팔을 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꽂았죠. 이것들이 하다하다 못해 이제는 부모님께 손까지 대? 야! 너희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진 못할 망정 폭력을 쓰려고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 누나와 결혼한 매형이니까 참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가 먼저 선을 넘는 거야. 그러니 이제 나도 너희를 남남으로 생각하고 상대해줄게. 남편은 부모님께 폭력을 휘두르려고 했던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지 두 주먹을 이용해 두 사람을 패기 시작했죠. 남편을 말려보려고 했지만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무섭기도 했고 두 사람이 맞는 모습을 봐야 제 속도 풀릴 것 같아 대충 말리는 척만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두 사람에게 매가 약인 걸 아시는지
남편의 행동을 지켜만 보셨죠. 한참 동안 남편의 교육이 이어졌고 쉽게 끝이 날 것 같지 않자 아버님께서 남편에게 그만하라며 말씀을 하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에게 가려져 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보였죠. 눈탱이 밤탱이에 얼굴은 이리저리 부어올라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또다시 흥분할까 싶어 저는 두 사람 교육시키며 묻은 오물을 씻어내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죠. 그런데 남편이 없어지니 무서운 게 없어졌는지 두 사람은 우리만 보기 아까운 얼굴꼴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어이가 없어 경찰 부르자고 맞불을 놓으려고 했는데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쪽이 먼저 때렸다고 하면 그쪽도 쌍방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당신들 편 들어줄 사람 있을 것 같아? 낯선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뒤를 바라봤더니 아파트 주민분들이 여러 명 나와 지켜보시고 있더라고요. 세댁, 겁먹지 마. 우리가 저 인간들이 우리 집 앞에서 행패 부린 거, 세댁 시부모님께 폭력 쓴 거 다 봤어. 경찰이 와도 저 인간들이 먼저 세댁 남편 때렸다고 말해줄게. 안 그래도 우리 아파트 문제거리들이었잖아. 이 난리를 부렸는데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하나같이 저희 편을 들어주겠다고 말씀들 하시니 감사했고 부끄러움을 뒤로 한 채 두 사람에게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두 사람 편이 아닌데 말 맞다나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전과 있고 경찰 신고로 여러 번 받은 당신들이 문제로 보일지 우리 남편이 문제로 보일지 경찰관들에게 맡겨보자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합의 안 해도 초범에 정상 참작되어 문제없이 풀려나겠지만 그쪽은 전과 때문에 괜히 문제만 생기지 않겠어요? 정 원하면 내가 직접 112에 전화해줄게요. 똥물 먹은 휴대폰이 전화는 되겠어요? 그제서야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나 봅니다. 경찰에게 사실대로 말하든 거짓으로 말하든 자신들이 불리할 것을 눈치챈 두 사람은 결국 씩씩거리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나갔죠. 두 사람이 내려가는 걸 보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두 사람이 또 깽판을 치면 어떡하나 싶어 계속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뒤에 계신 주민분들 중 한 명이 박수를 치시면서 고생했다고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며 주변 분들도 동참하게 되자 부끄러워 얼굴도 새빨갛게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말 두 사람을 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니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좋았죠. 주민분들에게 감사하다 인사를 올리며 최대한 빨리 이 난리통을 치우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똥물을 치우는 고생을 하게 되었지만 콧노래를 부르며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똥물로 우리 가족 인생의 가장 큰 똥덩어리인 신우와 그녀의 남편을 완전히 처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이후 두 사람은 아직까지 저희에게도 시부모님께도 연락이 오지 않고 있어요. 두 사람이 없으니 이제서야 시댁과 우리 집 모두 인상 한번 찌푸리는 일 없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두 사람의 방해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만약 우리들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더는 말로 해결하지 말고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 그때는 또 이곳에 사연을 보낼 만한 일을 두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겠죠. 벌써 제 이야기를 다 했네요. 생각해보면 시댁과 저희가 두 사람에게 시달린 걸 군데군데 빼먹은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기 전에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항상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바라셨던 것들 다 이루시는 나날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